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윤리 강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6월 모평 대비 강나연 고난도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선생님의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 생활과 윤리 문제 어려운데 평가는 이 정도로 어렵게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 생활과 윤리가 사실 상당히 쉬운 과목인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생활과 윤리를 너무 얕보면 안 돼요. 얘는 기본적으로 수능을 겨냥한 출제 과목입니다. 따라서 절대 문제가 고2의 내신 수준으로 평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방식을 고2 내신 수준에서 평이하게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기억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생윤의 문제들을 풀어내기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역대급의 평가원에서 생활과 윤리가 출제된 출제 공식을 잠시 소개를 해드린다면 분명히 생활과 윤리 첫 해 때는 정말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첫 해였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게 시험을 출제한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해부터는 시험이 다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 90일 중에 한 번 정도는 항상 어렵게 나왔죠. 그리고 작년에는 9월이 어렵게 나왔고 재작년에는 6월과 11월 수능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패턴이 돌면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원이 언제나 쉽다, 평가원이 언제나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생활과 윤리가 시험이 나온다면 다소 어렵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맞추는 문제 수준에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말자. 자꾸 쉽게만 생각하고 쉽게만 공부하면 실질적으로 평가 문제 풀 때 당황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쌤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고난도 버전의 난이도 그리고 쌤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올해 출제 공식들 그리고 올해 수특이 개정이 된 교과서와 함께 결합을 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까 이런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담아서 쌤이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 문항, 40문항은 강나연 선생님 직접 개발한 문항이고 실제로는 수특의 제시문과 개정 교과서의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개념 범주 밖에 문제들은 없습니다. 어렵지만 철저하게 교과서 표현으로만 시험이 구성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고퀄리티, 고난도 모의고사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면서 쌤과 함께 해설 강의를 통해 올해 6평 미리 내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합시다. 여러분 1번 문제 조합이 굉장히 생소했죠. 자, 이 문제는 올해 앞으로의 출제 트렌드가 될 거라고 쌤은 분명히 생각해요. 교과서 표현을 바탕으로 시험을 지금 내고 있는데 답을 봅시다. 윤리학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비판과 반성을 통해 밑줄 도덕의 본질과 근거를 탐구하고 자, 그 다음에 실천을 위한 토대를 모색하는 학문. 자, 그럼 여러분 이 실천을 위해서 토대를 제시한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얘는 어떤 학문에 해당하는 거야? 이론 규범 윤리죠. 그래서 여러분 가의 입장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 잘 들어봐. 이론 규범 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론 규범 윤리학은 실천적 성격이 있다. 한 10만 명의 학생들은 아닌데 이론인데 X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했지 이론 규범 윤리도 실천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합시다. 이론 규범 윤리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이 윤리의 1차적인 목표. 자, 꼭 적어놔. 1차적인 목표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건지에 대한 도덕 원리를 제시하는 거야. 도덕 원리를 제시하고 일반적 도덕 원리를 제시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1차적 성격은 이론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 성격은 이론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얘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오로지 원리 탐구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토대를 제공하는 것도 이 이론 규범의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 규범이 갖고 있는 2차적 목표는 현실의 문제 해결의 토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히 2차적 성격으로는 실천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차적 성격으로는 실천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이론규범 윤리가 보유하고 있는 성격이 그러니까 총 몇 개야? 첫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건지와 같은 올바른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 두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성격은 도덕 원리를 제시하니까 이론적 성격, 그리고 2차적 성격으로는 실천적 성격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분을 놓친 학생들이 한 10만 명 넘어갈 테니까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다. 도덕 언어 내지는 의미를 분석하는 윤리학 밑줄. 자, 도덕 언어와 의미를 분석한다. 다 나왔죠. 누굽니까? 시작. 메타. 자, 이거 교과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메타 윤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규범적, 안내를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게 한계다라는 부분이 교학사 교과서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 윤리는 성격을 꼭 정리한다면 두 가지 성격이 없습니다. 자, 몇 가지 성격이 없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 규범적 성격이 없어. 외우고 시험을 봅시다. 자, 두 번째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현실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관심을 갖는 실천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되시죠? 다만 이 입장은 가장 이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타 윤리는 오로지 이론적 성격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잊지 말고 정리하셔야 돼요. 되죠? 그래서 요거 몰랐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가에 비해서 나가 갖는 상대적 특징이니까 메타 윤리. 자, X축. 도덕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규범적 성격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마이너스죠. 논리적 검증의 필요성,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논증적인 성격의 윤리가 메타 윤리 특징이기 때문에 플러스죠. 자,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정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방향은 X축은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지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Y축은 플러스, 그리고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니까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야겠죠. 답은 그래서 D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패턴이고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물음이니까요. 기억하세요. 괜찮아요? 되죠?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덧붙일게. 자, 지금 이론규범과 메타까지 갔는데 마지막으로는 실천규범. 학생들아야, 실천규범윤리도 규범윤리입니다. 따라서 어떤 성격 보유하고 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 규범적 성격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규범 윤리는 1차적인 목표가 현실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1차적인 목표야. 그런데 이렇게 현실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할 때 이론을 베이스로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이론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론적 성격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실천규범윤리 성격 몇 개? 3개지. 규범적 성격, 실천적 성격,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이론적 성격.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올해 트렌드가 될 겁니다. 계속 평가원의 방향이 윤리학은 이런 범주의 성격으로 구분짓도록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2번 문제는 별표 3개. 여러분 2번 문제는 별표 3개. 당황했죠? 이 문제 나왔을 때 이 구조와 이 조합이 뭔지 당황했었을 거고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지? 라고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된다면 선생님 되게 조심스럽게 내다보는데 오답률은 60%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게 올해 6월에 출제가 되지 않았다면 9월에는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정말 신유형의 조합이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가의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합시다. 신유형의 조합이에요. 신유형의 조합. 자, 일단 먼저 갑을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담론은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테두리를 서로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담론, 윤리. 자, 마지막 줄에 보면 담론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같은 윤리적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모두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외부의 억압과 간섭 없이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윤리적인 규칙이야. 자, 이거 지금 누구 입장에 해당하는 거죠? 하버머스의 담론윤리야. 그래서 하버머스 담론윤리 괜찮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초적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와 권리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분배되고 사회적 지위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동등하게 부여되며 밑줄 약자의 처지가 개선된다는 전제하에서 재화의 불평등 분배가 될 수 있다는데 합의했어.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입장이죠? 롤스의 입장이죠. 지금 이 문제는 하버머스와 롤스를 비교하고 있는 조합이에요. 당황스러운 조합이죠. 이렇게 여러분 당황스러운 조합이 작년 6월 평가원의 니부어와 롤스의 조합이었어요. 그때도 오답률 70이 넘어갔는데 이번에 하버머스와 롤스를 함께 물어보는 조합은 생윤에서는 최초로 시도될 수 있을 조합입니다. 다만 이 전조현상은 작년 11월 수능 윤리와 사상에서 하버머스와 롤스를 묶어서 물어봤던 문제가 전조현상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 별표.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버머스를 겨냥해서 묻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논증적인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 사회문제까지 해결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느낌을 갖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하버머스의 담론윤리의 핵심 뭐냐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자. 이게 하버머스예요. 토론을 통해서 사회문제 해결하자. 이게 담론윤리입니다. 다시요. 외우고 들어가세요. 담론윤리의 핵심은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자야. 다른 거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A에 들어갈 수 있고 답이 돼요. 토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하자가 담론윤리입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자유롭고 그래서 평등하다. 이것은 무슨 계약이든 무슨 합의든 계약적인 입장에서나 합의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현대 윤리의 모든 특징이야. 그래서 롤스와 하버머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인간관이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B에 들어가는 거 맞아. 둘 다 답이 되는 거야. 자,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쌤 생각에는 이게 지금 디귿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결과의 공정성은 절차의 공정성에 의해 구속받는다. 절차가 공정하면 결과가 공정하다는 뜻이잖아. 하버머스 C 이렇게 롤스 C 이렇게 하고서는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지금 답을 맞추면서 당황을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버머스의 담론윤리도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한다는 부분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구 서술이고요. 그리고 수특에도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버머스가 생각하는 담론윤리에서도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다는 게 의의야. 그래서 하버머스는 토론, 대화 이런 과정을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롤스가 말하는 절차는 모두가 합의한 것. 다만 여러분 둘 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둘의 공통점이에요. 디귿도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실 상황에서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해 절차의 공정성을 도출하자. 롤스.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현실 상황에서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 무지의 베일을 쓴 가상의 상황을 가정해 놓고 절차의 정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상이다라고 고쳐줘야지만 답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답을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정리 한번 할게 얘들아. 생윤의 범주에서 절차의 공정성 밖으로 빼십시다. 생활과 윤리의 범주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사상가는 총 3명이에요.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총 몇 명이라고? 3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차의 공정성 하면 그 밑에 숫자 3을 꼭 적어 놓으세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봤던 하버머스. 대화와 토론의 과정이 절차였어. 자, 두 번째. 지금 방금 봤던 롤스.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절차였어. 자, 마지막 노직. 취득, 양도, 교정상의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이 절차였어. 그래서 하버머스, 롤스, 노직 모두 다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대표적 사상가지만 각각 절차의 뜻은 달라요. 하버머스는 대화와 토론, 롤스는 모두의 합의, 노직은 취득, 양도, 교정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나오면 오답률 50 넘어가니까 꼭 정리하세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이 조합도 이제 올해 나올 수 있는 조합이죠. 일단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자연은 인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주인에게 지배를 받도록 돼 있어. 세상에 유일하게 신경 쓸 기준은 쾌락과 고통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공리주의야. 그리고 여기는 양적 공리주의에 해당하는 벤담의 대표적인 제시문이야. 양적 공리주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 두 쾌락을 모두 다 경험해 본 사람이 뚜렷하게 선호하는 쾌락이 있다면 이 쾌락은 보다 더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 여러분 이거 지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죠. 누군가요? 밀이지. 그래서 같은 공리주의 입장에서도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이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되죠? 다만 이 문제를 풀 때 이 둘의 차이점은 별로 안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 둘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공통점만 짚고 갑시다. 모든 공리주의 공통점이야. 모든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원리로 모든 행동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거, 다시 말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일반 속성, 다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사회적 유용성을 강조한다는 건 공리주의 일반 성격. 하나만 더. 그래서 공리주의는 선악을 판단할 때, 다시 말해서 도덕을 판단할 때와 법과 정책을 만들 때, 입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로 도덕과 입법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할 때도 유용성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 선, 도덕의 원리. 입법의 원리, 정책과 법을 만들 때도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과 법을 만들자. 이게 공리주의고, 공리주의가 탄생한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사실 우리 사회는 공리주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과 정책이 다수결의 원리에 입각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입법의 원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강조했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하나만 더. 공리주의도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강조한 대표적 사상가이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강제력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야. 법과 제도와 정책이 강제력, 정치적 방법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다. 법을 강조한 입장이기 때문에 강제력을 강조한 입장.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작년 수능입니다. 되시죠? 자, 그럼 봅시다.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본다. 이거 자꾸 벤담만 하고 싶잖아. 절대 안 돼. 벤담이 말한 공리의 일반 원리는 그 이후에 공리주의가 그대로 계승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모든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빕니다. 자, 사회적 쾌락, 이게 바로 사회적 유용성이지. 개인의 쾌락을 배제한다. 배제 X. 자, 여러분 공리주의에서 공익은 개개인들의 이익이 합쳐진 게 공익이야.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해요. 사익이 반영된 공익이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악 판단의 근거는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결과이다. 그래서 결과론, 공통점이죠. 이건 되네. 자, 쾌락은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하자. 이게 바로 질적 공리주의자 밀의 입장이기 때문에 C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답은 디귿과 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문제들이 다 만만치 않죠? 자,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 기역, 니은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사상의 별표, 수특에 나와 있는 제시문이고 전통윤리 대폭 축소됐지만 이 정도 제시문 출제가 될 수 있어요.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한마디의 말이란 용서의 서답, 서에다 네모. 서는 내 마음에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말하는 공자가 강조하신 인의 실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 같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어머 육아사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서라는 단서 딱 잡으면 어떤 사상이라고? 육아. 그 외에 육아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 조금만 더 정리합시다. 이 사상이 육아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 키워드 인. 제시문 속에 인이라는 단어 나오면 육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돼요. 또는 작년 6월 평가원에 등장했던 표현 중에 정성, 이런 표현 나오면 육아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 이런 자세. 서, 이런 자세. 모두 다 육아를 나타낸 대표적 표현이고 올해는 6평에는 가의 제시문이 가장 유력해요. 자, 그러면 천재가 생긴 다음 만물이 있고 만물이 생긴 다음 남녀가 있고 남녀가 생긴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부부가 되는 거야. 가족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있은 연후에 부자가 있죠. 가족에서 두 번째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자애로서 자식을 가르쳐야 하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돼. 되시죠? 그래서 기억은 부부고 니은은 효니까 부자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구나 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일단 먼저 기억.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잘라. 여기까지 부부 괜찮아. 근데 이제 밑줄. 학렬이 같은 횡적 관계다. 여러분, 학렬이라는 것을 밖으로 빼볼게. 학렬은 친족 간의 혈연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대 간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세대 간의 높낮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에 사용하는 것이 학렬인데 세대가 같으면 이름에 사용하는 돌림자인 학렬이 같아. 그래서 같은 세대인 자식끼리는 형제끼리는 학렬이 같아요. 근데 이제 세대가 다르면 부모와 형제 사이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인 세대가 다르지 이렇게 세대가 다르면 이름에 사용하는 돌림자인 학렬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렬은 세대 높낮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의 돌림자고 부모와 형제에선 쓸 수 있지만 부부의 개념에서 학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야. 군자는 친소를 구별하는 사랑을 통해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가깝고 먼 정도의 구분은 있지만 이게 바로 육아의 사랑이지. 그래서 차별적 사랑. 그러나 이 사랑이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에게 확장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육아 사랑의 특징 꼭 기억합시다.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기억은 이성의 결합으로 분별 있게 서로 공경을 다하여 예의 근본이 돼야 돼. 서로 다른 성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거 괜찮죠? 자, 효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로 밑줄과 돌아가신 이후에도 지속돼야 된다. 밑줄. 자, 그럼 정리해볼게.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도는 계속돼야 돼. 두 가지가 있지. 부모가 돌아가신 직후에 슬픔을 표현하는 의례인 상장례. 그리고 주기적으로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인 제례.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도는 계속된다. 괜찮은 표현이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갑을 사상에 대한 입장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별표. 여러분 제가 사상사 쪽에서는 그 어떤 조합이든 다 오래 나올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이 문제도 별표 치시고요. 갑. 덕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적 기능을 잘 개발해서 이거 이성입니다. 이성. 미안해. 이성이라고 고쳐놓자. 이성. 이성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상태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상태야. 자,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옳고 선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돼. 얘들아 이거 지금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덕윤리야. 공동체 속에서 유덕한 품성을 지닌 행위자가 되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릅니다. 자, 여성의 도덕성과 남성의 도덕성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배려윤리를 나타내고 있는 입장이야. 그래서 덕윤리와 배려윤리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잠깐만 여러분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 적을게. 구체적인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 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같은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이 상황과 맥락을 되게 중시해요.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하거나 또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 와,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얼마나 괴로울까 같은 공감. 자연적 감정. 자연적 감정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공감이라고 불러. 자, 이렇게 자연적 감정 같은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이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써놓은 세 개는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 둘 다 이제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윤리를 강조하는 입장도 공통적 견해입니다. 자, 기억, 갑은 공감 같은 자연적 감정을 도덕행위 중요한 동기로 본다. 덕윤리 괜찮아요. 괜찮고 공감, 자연적 감정으로 한 행동이 동기가 될 수 있어. 내 친구야. 얼마나 힘들지? 도와줘야겠다. 이게 바로 자연적 감정의 동기가 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갑은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중용을 찾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실천적 지혜, 판단력이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행위자의 유덕한 품성을 중시한다. 괜찮죠? 자, 네 번째. 배려윤리는 남성의 도덕적 성향을 배제 X. 남성의 도덕적 성향을 배제하자는 건 아니야. 남성의 목소리와 여성의 목소리를 상호 보완적으로 양자 균형 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도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옳지 않은 건 4번. 자, 5번. 가불은 당면한 윤리 문제에 구체적인 맥락과 인간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공통점. 하나만 더 한다면 자연적 감정인 공감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도 공통점. 그래서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공통점을 묻는 조합도 꼭 기억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가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6번 문제 기억해 볼게요. 6번 문제도 까다로웠죠? 이 문제도 지금 까다로운데 첫 번째 이제 제시문부터 확인해 나갑시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 있어. 죽음을 인식하면서 인간은 더욱 명확하게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죽음 외면하지 말고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내가 유한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인지하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돌아보면서 살 수 있겠지.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이데거 실존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일반적 견해로 문제를 푸셔도 무방해요. 되시죠? 자, 일단 먼저 가장 이 문제에서 틀릴 게 첫 번째 제시문이야. 현존재 네모. 하이데거 현존재 인간, 자기의 유한성을 아는 존재 괜찮아. 근데 여기 죽음을 통해 참다운 실제, 얘들아 참다운 실제는 진짜 사물의 참모습을 말하는 거야. 사물의 참모습. 그럼 얘들아 사물의 참모습은 이거 이데아 속에 있어. 이거 누구 입장이야? 플라톤. 그래서 현존재라는 단어를 보고서 낚이면 안 돼요. 이건 플라톤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학생들은 다 제끼고 갑시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이건 맞아. 그러나 그렇다고 이 죽음 자체를 두렵게 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실존주의의 맥락이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가치 있게 삶을 되돌아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네. 병도 지워볼게요. 그럼 답은 뭔데?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을 성실하고 주체적으로 이끌어 갑시다. 실존주의의 죽음관이 되겠습니다. 답은 무.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7번 문제 확인합시다.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수령의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말하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야. 공직자 윤리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수령은 나랏일을 보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자세는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불이한 재물에 탐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검소한 삶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고 불이한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 결백한 관리가 돼야 돼요. 되시죠? 그래서 검소함을 실천하고 청렴하자. 괜찮아? 직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 얘들아 효율성은 크게 성과만 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도덕성 이런 것들도 되게 중시해야겠죠. 그래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디귿의 별표. 여기서 나온 키워드 중에 염치라는 키워드 네모 딱 칩시다. 여러분 교과서 키워드예요. 염치라는 단어가 우리 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리고 얘가 느낌으로 봤을 때는 느낌이 별로 안 좋죠. 안 좋은 말일 것 같지. 염치 있어야지. 염치를 알아야지. 이 말은 부끄러움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염치는 부끄러움이야. 그래서 얘들아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염치는 부끄러움이고 필요한 자세입니다. 단어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놔. 교과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실주의도 네모. 얘들아 이거는 작년에 10월 교육청에서 오답률을 40% 만들었던 키워드인데 정실주의는 정에 얽매이는 인사관행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이긴 전통인데 안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부패의 원인이 되는 정에 얽매이는 인사관행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염치라는 단어는 좀 느낌은 별로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단어야.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도덕적으로 할 수 있어. 정실주의는 정이니까 되게 좋은 단어 같은데 안 좋은 단어야. 부패 원인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답이 그래서 기억과 디귿입니다. 문제 괜찮죠? 그래서 기억, 디귿 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8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문제가 다 길지. 문제가 다 길고 문제가 다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30분 내에 못 풀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6평을 대비하면서 좀 고난도로 맞춰진 문제들을 풀어보자라는 의도였으니까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어도 좌절, 실망, 불안, 초조하지 마세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잘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8번의 가부를 보면 마음의 선한 본성을 실현시킨 사람은 대인이 돼. 육체 욕구를 쫓는 사람은 소인이 돼. 대인과 소인 도덕의 수준에 따라서 나누고 있지. 얘들아 이거 지금 누구냐면 맹자입니다. 그래서 대인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소인이 할 일이 따로 있다. 맹자. 자, 이번에는 을. 이 을의 표현은 수특에 나와 있던 제시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교과서에서도 강조하는 범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특과 교과서 모두 다 을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국가의 수호자는 어떤 사유재산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공동생활해야 합니다. 자, 자신의 영혼 안에 신성한 금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금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굉장히 공동생활하고 공동재산 가지면서 금욕적인 삶과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플라톤의 직업관이야. 그래서 둘은 지금 맹자와 플라톤을 비교하고 있죠. 자, 일단 먼저 문제를 풀 때 A는 순서도 같이 봅시다. 줄이 하나지만 값만 보면 안 돼. A를 통과하려면 값을 모두 도착해야 되는 게 A 지점이기 때문에 두 입장 모두 5, 5. B는 값의 입장에선 5지만 을의 입장에선 X. C는 을의 입장에서만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 첫 번째 1. 통치자는 절제를 통해 공익에 기여해야 되니까 절제 내모. 얘들아 아까 우리가 선비정신할 때 바람직한 통치자의 자세는 절용, 절약, 절제, 검소함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 생활과 윤리는 윤리 과목이에요. 윤리 과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하니 이런 거 물어볼 때 오답일 순 없어.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언제나 정답입니다. 팁이에요. 재작년에 순자를 겨냥해서 절제가 필요하다 했더니 학생들이 순자는 절제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다 틀렸어. 윤리 영역에서 절제가 필요하다는 오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맹자와 플라톤 모두 다 욕심을 억제하는 삶, 사욕을 버리는 삶, 이게 다 절제의 덕목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돼. 5, 5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인은 자신의 맡은 바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는가? 두 글자로 표현해볼게요. 정명이잖아. 얘들아 정명 나오면 어머 이거 유감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플라톤도 각자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만 조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명은 맹자와 플라톤의 공통점입니다. 자, 세 번째, 비에 들어가는 표현이니까 맹자에만 해당해야겠다. 통치자는 직업을 통해서 백성에게 항산을 마련해 줘야 된다. 얘들아 백성에게 항산을 마련해 주는 것은 왕도 정치의 출발이야. 작년 6월 평가원의 선지였어요. 자, 작년 6월 평가원에 항산을 마련해 주는 것은 왕도 정치 출발이라는 문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 해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5. 근데 플라톤은 X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사회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서 협력해서 생산에 종사해야 되는가? 플라톤을 겨냥하고 있는데 얘들아 플라톤은 생산에 종사하는 건 생산자잖아. 그치? 각자 직업인은 한 가지의 일만 해야 돼요. 타고난 적성에 따라서 한 가지 일에만 배치돼야 되기 때문에 생산에 종사하는 것은 X. 각자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생산자만 생산하는 거야. 되지? 그 다음에 마지막.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되는가? 플라톤의 입장에서 정의는 조화입니다. 이것도 답은 괜찮은 표현이고요. 4번.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그렇지만 플라톤도 백성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거 왜 틀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은 그냥 전형적인 맹자의 표현이기 때문에 맹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번엔 우리 9번 문제 봅시다. 자, 9번 문제도 어렵죠. 9번 문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 갑의 제시문 중앙분배 모든 자산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나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까 합동으로 결정하는 집단은 없어. 자산의 분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집단, 사람이 2명 이상 모인 거네. 가정, 시민사회, 국가 같은 거고 여기서는 이제 국가 같은 거를 말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개인이 갖는 바는 그가 다른 사람과 교환하여 선물로 교환에다 밑줄 서로 바꾸는 거, 선물로 받는 거, 뭐 양도 받는 거,
다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바야. 그래서 내 거는 취득, 양도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내 거, 내가 자유롭게 할게를 강조하는 노직입니다. 그래서 분배에 있어서 어떤 중앙 권위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 자유로운 분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적 사회에서는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며 이제 밑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밑줄,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 누구? 시자? 마르크스. 외고 가셔야 돼요. 마르크스 작년 6월 평가원, 작년 11월 수능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때 능력에 따라 일하고 괄호. 자, 요 표현 작년 11월 수능. 마르크스가 말하는 능력에 따라서 일한다는 것은 자발적 노동이야. 그래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가 실현되는 자발적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분배 괄호. 작년 6월 평가원. 필요에 따라 분배는 여러분 절대 부패 생각하면 안 돼. 나 자유롭게 가져갈래 그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결핍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결핍 해소의 개념이고 n분의 1로 모두 다 동등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연결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병.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자율적 능력은 누구에게 응분된 것도 아니야. 누구도 사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유리의 출발점을 부여받을 생존의 공덕 쌓은 것도 아니야. 따라서 그러한 선을 밑줄 긋게 그러한 우연성들은 불우한 자들의 선을 위해 작용되도록 사회 기본 구조를 짜야 돼. 자, 별표. 사회 기본 구조 별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법, 제도, 정책, 세금 걷어서 복지하는 것도 다 법제도 정책 같은 구조적인 접근 방식이야. 이런 방식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정치적인 방법이라고 부르죠. 국가 권력을 쓰는 것이 바로 정치적 방법입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 정치적 방법은 자율적인 방법이야, 강제적인 방법이야, 강제적인 방법이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롤스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롤스구나. 그럼 봅시다. 자, 국가는 안전보장과 계약이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것만 하자 최소 국가 노직이야. 근데 계약이행 감독도 하자라고 말하면 이거 누가 되는 거냐면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와 노직의 공통점이니까 위치가 D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헷갈릴까 봐 잠시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롤스와 노직의 국가 간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가 역할 좀 나눠볼게요. 지금 본 것처럼 안전국가 같은 질서 유지, 외적 방어, 치안, 계약 이행 감독 이런 역할이 국가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이야. 그래서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노직도 괜찮고 롤스도 괜찮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롤스는 국가가 역할을 한 개 더 하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국가의 일이야.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복지라고 불러. 그래서 롤스는 국가가 복지까지 해야 돼. 국가 역할이 더 커. 얘들아, 노직의 국가는 역할이 되게 작지. 최소한의 역할만 해. 다른 말로는 소극적인 국가, 야경 국가 이런 것들이 노직이야. 되니? 그래서 국가야, 넌 최소한의 역할만 해. 인간의 삶에 특히 경제적 영역에는 간섭하지 마.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해요.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노직이 생각하는 자유야. 되니? 되지?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고, 다만 여러분 노직이 불쌍한 사람, 약자를 안 돕겠다는 건 아니야. 노직은 인간이 자기의 재화를 사용하는 방식 중에 자산을 쓰는 방식 중에 가장 존경받을 만하고 가장 훌륭하게 돈을 쓰는 방식은 자선이라고 말을 해요. 다만 약자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할게. 국가가 이걸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하지는 마. 내가 알아서 할게야. 그래서 노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자 배려의 주체가 개인입니다. 국가는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모든 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 이게 바로 노직의 생각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 9월 평가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롤스. 롤스는 노직에 비해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 더 많아.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까지 국가가 나서서 하죠. 그래서 노직의 국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국가예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운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자유를 실현시켜주는 2세대 인권입니다. 국가에 의한 자유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 얘들아, 롤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주는 거 누가 하는 거야? 국가가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강조해. 재분배는 복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 의한 재분배 정책을 매우 중시해요. 그래서 재분배 주체가 바로 국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디귿 공통점이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전보장과 계약 이행의 역할만 수행한다라고 했으면 그때 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그땐 노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발적 노동을 통해 인간 소외를 극복하고 필요에 따른 분배하자. 마르크스 괜찮네. 자발적 노동이 바로 능력에 따라 일하는 거라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의로운 재화의 재분배를 위해 재분배는 복지 정책을 말하는 거야. 정치적 방법이 사용돼야 된다. 세금 걷어서 복지하는 것이 정치적 방법, 강제적 방법이야. 롤스 괜찮죠? C 답 되네요. 자, 리을 별표.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잠깐만. 이거는 노직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기본적인 권리에다 밑줄. 자, 얘들아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와 평등 같은 기본권이야. 그래서 기본권은 노직과 롤스 공통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어. 그래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든 약자를 위해서든 기본권은 절대 침해할 수 없어요. 불가침입니다. 침해는 절대 안 돼. 근데 얘들아 여긴 지금 제한이 나와 있지? 그럼 제한은 어떨까? 롤스 노직 공통점. 기본권은 얘들아 제한은 only one. 딱 한 경우만 제한합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 시에만 제한이 가능해요. 다시. 자, 얘들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는 only one. 제한에다 적읍시다. 딱 한 경우밖에 없어. 언제밖에 없다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한 가능해. 이 외에는 절대 기본권의 제한도 불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 롤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한은 only one.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만. 그래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 롤스, 노직 둘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리을까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문제 나오면 오답률 40 내다봅니다. 이 표현 꼭 기억합시다. 롤스도 기본권의 권리를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건 반대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주제인데 3년 연속 수능에서 오답률 2위를 한 번, 1위를 2번 했던 주제예요. 사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그렇게 어렵다 안 느끼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수능에서 언제나 오답률 1위가 나오는 주제가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되게 힘들게 공부했던 리브어나 사회 정의가 아니라 사형제도가 항상 오답률 1위의 주제였어요. 자, 일단 먼저 갑을 보면 사법적 처벌은 범죄자나 시민사회 선을 증진시키는 수단으로 행해져서는 안 돼. 오히려 범죄에 상응하는 보복. 자, 인간은 절대 타인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어. 누구니? 칸트지. 그래서 칸트는 두 가지 생각합시다. 사형제도는 찬성하는 입장이야. 정해진 입장이고 인격주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인격이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한 보복이든 인격주의 입장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격주의, 인간의 존엄성은 소중하다 입장이야. 보복주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 요 입장에서 사형 찬성. 외우고 가십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 조직은 총의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회 조직하는 사람들이 생명권을 탈취할 권한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야. 사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살인. 이거 누구냐면 베카리아의 사회계약의 입장이야. 그리고 정해진 답은 정해진 대로 갈게요. 베카리아가 사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병. 사회계약은 생명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시민은 국가에게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한 것. 그래서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 사형 찬성을 말하는 루소 입장이고요. 사회계약의 바탕입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제시문에서 공통점을 굳이 찾는다면 칸트, 베카리아, 루소 모두 다
사회계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상가들이야. 그래서 사회계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3명의 사상가들은 모두 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찬성을 하든 간에 사형을 반대하던 간에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찬반을 결정한다는 게 지금 공통점이야. 이 둘은 모두 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면서 사형에 대한 입장을 전개해 나가요. 다만 여러분, 사형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존엄성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유용성만 생각한 입장이 있었지.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공리주의야. 그래서 공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고려해서 사형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용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 기억. 동해 보복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와 같은 정도 처벌. 칸트 괜찮아. A 괜찮아. 자, 사형 집행은 국가에 의해서 밑줄. 범죄자의 생명권 침해. 생명권 침해라는 단어에다 네모 딱 칩시다. 여러분 이 단어 이걸 해석하려고 들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쌤이 그냥 적어준 대로 공식 처리하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설명의 과정을 생략하고 공식만 가르쳐줄게. 생명권을 침해하는 걸 2글자로 표현하면 살인이야. 그래서 얘들아, 만약에 네가 문제를 풀 때 사형제도에서 생명권 침해, 제한 아닙니다. 침해, 생명권 침해라는 단어 나오면 그냥 살인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 집행 후 국가가 범죄자를 죽이는 살인. 이거 누구지? 베카리아야. 칸트와 루소는 살인이라고 보지 않아. 국가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베카리아 위치이기 때문에 의뢰만 해당하는 위치. B에 들어가야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3번째, 사형의 존폐 여부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판단하자. 셋의 공통점이야. 다만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으로 판단하지 않는 입장이 있어. 공리주의만 그래요. 앞으로는 계속 그걸 구분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리주의만 사형을 볼 때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 같은 유용성으로 판단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4번째,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처분할 권한. 얘들아, 생명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건 침해가 아니야.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너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명권을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라고 보는 입장은 국가는 범죄자의 생명권을 처분할 수 있어. 사형은 정당한 국가의 집행권이야 라고 보는 사형 찬성의 입장이죠. 칸트와 루소 입장이니까 D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답은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요것도 괜찮네요. 기억 디귿 리을입니다. 문제 까다로웠죠? 까다로운 구성이 나온다면 이런 구성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11번 문제, 이 문제도 별표. 여러분 제가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를 하나도 날리는 문제는 없어요. 철저하게 수특을 분석하고 작년 수능, 작년 평가원 6구 모두 그리고 교과서 4종을 다 분석했기 때문에 문제 하나하나도 되게 꼼꼼하게 모든 개념을 다 다루고 있죠. 일단 먼저 11번 문제는 별표 치십시다. 신유형입니다. 얘는 개정된 이후에 처음 나온다면 첫 번째로 나올 시도고 이 문제의 배경은 수특 문제 변형입니다. 물론 수특에서는 이런 구조로 나오지 않았지만 맥킨타이어와 공리주의를 비교하는 수특 문제를 변형했기 때문에 올해 역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학생의 답안으로 옳지 않는 걸 찾는 거고 갑은 현대 더귤리 맥킨타이어야.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도덕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단조로운 원리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시민사회, 내가 속한 국가 속에서 개인은 성장하기 때문에 공동체 도덕성에 개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매우 복잡하다. 이게 바로 맥킨타이어 입장이야. 그래서 공동체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현대 더귤리는 공동체주의를 강조한 입장이야. 그래서 개인의 합 그 이상의 공동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가장 중요한 문구는 여기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도시, 나의 민족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은 공동체 속에서 아주 복잡하게 형성돼. 앞으로 계속 물어볼 표현이에요. 자, 이번엔 2번째. 모든 사람의 최대 행복이 인간의 행위의 옳고 타당한 목적입니다. 자,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어. 공리주의죠. 자, 다만 여러분 공리주의는 공동체주의는 아니야. 그치? 그런데 공리주의 특징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중간 버전입니다.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사익 추구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익과 공익의 조화예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괜찮아? 또 하나, 공동체주의에서는 강조하는 게 공동선을 강조해요. 그래서 개인에게 좋은 것은 공동체 반드시 좋아야 돼. 그리고 공리주의도 공익과의 조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그래서 공동선과 개인선을 모두 다 중시한 요 내용들을 꼭 잊지 말고 정리합시다. 기억. 자, 공동선에 대한 가불의 입장입니다. 갑은 도덕은 공동체적 삶에서 나온 덕목. 되게 중요한 표현이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인간의 도덕은 공동체 속에서 발전.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은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사익의 합이 공동체 전체 이익이라 그랬어. 그치?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죠. 이 표현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디귿, 갑은 인간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덕을 실천해야 돼.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유덕한 품성을 갖춘 행위자를 강조하는 게 덕윤리입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별표. 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익이 있다. 얘들 이게 공동체주의예요. 개인의 이익의 총합을 넘어서는 공동체, 사회의 힘이 실제로 존재한다가 바로 공동체주의고 공리주의는 개인들의 이익의 합이 곧 공익으로 연결돼. 그래서 개인의 이익의 합을 넘어서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바로 공리주의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네 번째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미음, 별표. 가불은 개인선은 공동선을 고려하면서 추구하자는 점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공동선을 생각하는 개인선, 이건 공통점이죠. 수특에서 나왔던 문장이 바로 미음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구조가 좋은 문제예요. 절대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돼요. 모든 선지는 다 출제 가능한 범주 속에 있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번 문제입니다. 가해 제시문, 올해 수특에 나와 있던 제시문이고 니부어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모든 문구들을 잘라볼게요. 자, 사회 요구와 양심 사이에는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착해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가 바로 모순이야.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죠. 올해 3월 교육청에서 물어봤던 문구예요. 자, 계속 볼게. 사회 중심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 개인 중심으로 보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 이타성입니다. 사회윤리와 개인윤리는 서로 추구하는 방향은 달라요. 다만 사회는 여러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자, 빨간 펜 들게요.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거 따라하면 되고 안 듣는 학생들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기심 반항, 강제력 원항 등과 같은 도덕적인 사람들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방법 잘라. 여기까지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니부 연습할 때 배웠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푼 부분들은 다 어떤 부분이야? 강제력을 말하는 사회윤리예요. 안 좋은 방법이야. 근데 니부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되시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요렇게 니부어인 거 알고 보기선지도 똑똑하게 풀어도 여기에 낚여. 여기에. A가 아니오야. 그래서 얘들아 너무 성급하게 문제 풀면 안 돼요. A에 들어가는 건 니부어 입장에서 노야. A는 no. 요걸 놓치면 안 돼. B는 니부어 입장에서 yes. 아시겠죠? 요건 요게 함정이네. 자, 기억.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에다가 빨간색 네모. 안 좋은 거야. 정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강제력은 최소화되는 게 좋아요. 얘들아 사실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막 법으로만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워낙 도덕성이 높아서 법은 이때 최소화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최소화 괜찮습니다. 그래서 yes야. 근데 역설적으로 yes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죠. 우린 no를 찾아야 돼. A에는. 사회 집단의 도덕성은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가? no. 사회가 도덕적이면 개인 도덕에 영향을 주지만 개인이 도덕적이라도 집단에 들어가면 이기적으로 바뀔 수 있어. 자, 그래서 얘는 no니까 답이 되죠. 이렇게 O, 그쵸? 비도덕적인 방법 빨간색 밑줄 강제적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가 재작년 수능에서는 비합리적인 수단 같은 말이에요. 도덕이 합리랑 같은 말이고 방법이 수단하고 같은 말이야. 비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정의를 실현합니까? 어때요? 니부어 yes 되시죠? 답 되네.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 가능한가 별표 2개. 자, 이건 쌤이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했지 얘들아. 그리고 쌤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은 지금 정리 바로 하시면 돼요. 이제 앞으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얘들아 일단 먼저 니부어 입장에서는 이기적이라고 해서 언제나 싸우는 건 아니야. 이기적이지만 힘이 서로 다를 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기적인 상태에서 힘이 비등비등한 상태에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 이기적인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이기적인 힘도 견제가 가능해요. 안 싸워. 근데 이제 이렇게 집단 간의 힘의 차이가 일어날 때 이 강력한 이기심을 갖고 있는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구가 없을 때 강제적인 방법인 법제도 정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 가능한가? 이게 바로 집단 간의 권력 균형입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권력 균형의 상태에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니부어 관점이야. Yes.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돼요. 답은 5번인가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13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문제 이것도 어렵죠. 계속 어려운데 이 문제는 올해도 계속 어렵고 올해 6평이 공개되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제 6평 이후에 이 생태윤리와 같은 주제가 나왔을 때 되게 의견이 분분하고 작년 9평에도 그랬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또는 이게 왜 답이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의견 분분이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생태윤리입니다. 다만 여러분 강나연 선생님 계속 교과서 표현을 정리하면서 생태윤리의 다이어그램의 정확한 개념 접근을 연습하는 시도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하고 수업을 이끌어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올해 6평에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가 혼돈스럽고 혼란스럽다면 선생님의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고 이게 어떤 의도에서 답이 되는구나라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제는 예측건데 6월 평가원 이후에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다만 쌤은 그 해결책을 4종 교과서에서 모두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6평 이후에 꼭 쌤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일단 먼저 갑을 보면 서양의 도덕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 인간에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정도에서 밑줄, 전통적인 도덕은 밑줄. 얘들아, 생활과 윤리에서 전통적 도덕은 다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인간 중심주의 이런 입장이에요. 자, 여기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입장만을 가지고도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인간 중심주의로도 환경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고 패스모어 입장이에요. 그래서 갑은 패스모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합시다. 되시죠? 다만 여러분, 이 패스모어는 생태윤리의 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 문제 해결하는 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관심을 갖는 게 현대 환경윤리야. 근데 이제 패스모어는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으로도 환경 문제 해결 가능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거야 라는 답을 내리기도 했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별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생태윤리 중에서 가장 제시문이 어려운 것은 바로 테일러입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 테일러입니다. 생명 중심주의예요. 왜 제시문이 어렵냐면 테일러의 제시문은 레오폴드가 쓰는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키워드만 보고서는 접근을 하면 레오폴드, 생태 중심주의처럼 느껴져서 가장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자연에 대한 생명 중시적 관점이 확고하다면 합리적인 인격체들은 자연을 존중, 밑줄. 얘들아, 이런 표현 나오면 우리 느낌이 자연 존중이잖아. 생태 중심주의인가 봐. 레오폴드겠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 존중이라는 키워드가 테일러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테일러의 제시문이 어렵다는 거야. 알겠지? 계속 보면 생명체들은 내재적 존엄성을 소유합니다. 밑줄. 얘들아, 근데 봐봐. 꼭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러나 내재적인 존엄성은 생명체로 국한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테일러 제시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되게 혼돈스러울 거야.
쌤, 레오폴드랑 테일러 재심은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되나요? 일단 급한 대로 구분 팁을 먼저 드릴게요. 당장 네가 내일 모레 시험을 봐야 하니까 구분 팁. 일단 네가 문제를 볼 때 얘들아 재심문 속에 자연 존중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나 또는 상호 의존성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나 유기체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나 생명 공동체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레오폴드 단순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멈추세요. 테일러도 이런 표현 쓸 수 있어. 테일러도. 그리고 테일러 OR 레오폴드구나 라고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OR이야. 그런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반드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테일러의 제시문이라면 테일러의 전형적 문구로 끝나요. 지금 본 것처럼 생명체의 내재적 존엄 또는 동식물의 내재적 존엄 같이 내재적인 존엄성은 내재적인 존엄성 이거 내재적 가치죠. 내재적 가치는 생명체에 있다고 마무리를 짓는다면 테일러야. 또는 테일러가 항상 말했던 살고자 하는 존재들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일정한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같은 삶의 목적론적 체계 같은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냥 테일러입니다. 자, 레오폴드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서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 전체야. 그래서 레오폴드는 전체를 중시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연 전체, 모든 자연 존재 이런 입장의 차이고요. 하나만 더 할게. 테일러는 자연 안에 있는 존재 중에 무생물은 빼고 가요. 그래서 인간, 동물, 식물 거기에다가 유기물은 미생물 같은 거야. 여기까지 보호한다면 레오폴드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무기물인 무생물까지도 강조해요. 요게 이제 차이기 때문에 되게 유사하지만 요런 입장에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로 나눠지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일단 이 정도의 팁만 가지고 급하게 시험을 봅시다. 그리고 올해 6평, 올해 수능 완성, 올해 9월 평가원에 나온 모든 테일러의 제시문을 정보 삼아서 마지막 파이널에 한 번에 최종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윤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존재를 이거 인간을 말하는 거야. 대지의 정복자로부터 대지 구성원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게 바로 레오폴드고 생태중심주의죠.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인간만이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존재. 얘들아,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성할 수 있는 존재다. 도덕적 행위의 주체다. 이거는 팩트야. 그래서 이런 거는 특정 관점에서만 말하는 입장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어. 인간은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어. 팩트야. 그래서 모든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세 입장의 공통점이야. 그래서 기억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셋의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이익을 초월한 밑줄. 새로운 윤리의 원칙이 필요하다. 얘들아 공식 처리합시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탈인간 중심주의야. 인간 중심주의 벗어납시다. 인간 이외의 종까지 우리가 책임집시다 같은 탈인간 중심주의죠. 근데 아까 패스면 어땠어? 새로운 윤리 필요 없어. 인간 중심주의만으로도 환경 문제가 해결 가능해. 이게 바로 누구야? 패스모어. 인간 중심주의 벗어나서 새로운 윤리 필요하다. 이게 바로 어떤 입장이야? 탈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탈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범주는 세 개야.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생명과 생태,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이니까 위치는 D에 들어가야지. D에 들어가야 됩니다. 되세요? 아하, 미안해. 갑은 아니지. 을과 병의 공통점이니까 여기 사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X 되지. 그 다음에 별표 작년 수능입니다. 개별 생명체보다는 생명 공동체 온전함. 생명 공동체 온전함의 밑줄. 이거는 그러니까 생명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거야. 전체를 지키는 거야. 개별보다 전체. 이 생태 중심주의 특징이지. 위치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C. 답 괜찮네. 자, 마지막 별표. 올해 트렌드가 될 거예요. 자연보호는 밑줄. 인간의 도덕적 실천 과제.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인간의 의무. 두 글자로 표현하면 인간의 책임. 이거야. 자연보호는 인간의 의무야. 인간의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입장은 얘들아 무생물까지 보호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생태 중심주의 확실하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면 누구까지 들어가야 될까?
패스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스모어와 레오폴드 공통점이기 때문에 D에 들어가요. 저는 이 구성이 분명히 앞으로 출제가 계속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여러분 적읍시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자,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게. 일단 먼저 동물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임. 의무, 책임 다 같은 말이야.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 식물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임. 자, 자연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임. 일단 답 한번 들어갑시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물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입장이 이거 놓치면 안 돼.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칸트, 패스모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레건 싱어. 생명 중심주의 슈바이처 테일러. 생태 중심주의 레오폴드. 다 되는 입장이야. 얘들아 동물 보호라는 말만 딱 보면 이거는 이 내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걸 좀 세부적으로 물어봅시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동물은 도구적 가치야. 이때 여러분 선생님 약간 팁을 드릴게. 쌤 수업에서 팁인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하면 도덕적 지위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켜줘야 되는 대상.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너무 약속을 잘 하고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쌤이 빨간색으로 체크하면 이건 도구적 가치, 수단적 가치를 체크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의 약속인데 문제를 풀 때 좀 명쾌해집니다. 자, 볼게.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동물은 얘들아 도덕적 지위는 없어. 빨간색이라고. 응? 도덕적 지위가 없어. 그런데 이거지. 그런데 지켜주는 겁니다. 도덕적 지위는 없지만 지켜준다. 얘들아 이런 의무 무슨 의무? 시작. 빨간색을 지켜준다. 간접적 의무야. 의무는 있어. 근데 간접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에서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지켜주는 거죠. 파란색을 지켜준다. 이건 직접적 의무야. 이 존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소중함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식물을 보호하는 건 인간의 의무. 이 입장도 두 개가 나오겠지.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안 빠져. 다만 얘들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식물은 빨간색이지만 지켜주는 거야. 시작. 간접적 의무. 자, 그 다음에 식물을 생명과 생태에서는 도덕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야. 시작. 직접적 의무.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누구까지? 생태까지. 괜찮아? 되시죠? 다만 여러분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도 자연은 빨간색이야. 도구적 가치야. 도구적 가치. 그런데 지켜줘야 합니다. 무슨 의무? 시작. 간접적 의무. 자,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에서 자연은 파란색이야. 자, 직접적 의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비상교육 교과서 표현에서 하나만 정리합시다.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자연은 얘들아 도구적 가치로 보기도 해요. 다만 자연은 내재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얘는 아름답고 소중한 거야. 보존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인간의 가치가 들어감으로써 자연이 소중해졌어.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들어감으로써 자연이 소중해졌다라고 하는 본래적 가치는 인정해요.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비상교육 교과서 나온 표현이니까 그냥 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에서 자연을 도구적 가치만 있다라고 보진 않는다. 도구적 가치와 함께 본래적 가치, 인간이 소중하다는 의미가 부여되면서 소중해진 가치도 있다라는 범주도 그냥 하나 챙겨만 주세요. 자, 일단 먼저 이 부분 나오면 다이어그램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의무라고 말하면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랑 생태 중심주의 공통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물어볼 파트입니다. 요거 내가 지울게.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14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일단 14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새롭게 제 촬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당황하거나 화면 바뀌어서 좀 이상할 텐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일단 먼저 이 문제 5번 선지에 오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치명적 오타였기 때문에
쌤이 그냥 해설을 하면서 이런 문제 배경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쌤에게 이 14번의 문제 5번의 오타 알려주셔서 빠르게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일단 먼저 갑의 입장에서는 과학은 자신이 표상하고 설명해주는 어떤 자연이나 인간이라는 현상, 그리고 그 밖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과학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과학을 굉장히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견해야. 그래서 과학의 연구 활동 그 자체도 선악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과학자의 연구도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과학에는 외적 책임은 없어.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적 사실이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입장, 이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쌤의 출제 의도로서는 답이 2번이 맞아요. 근데 이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왜 2번인지 잠깐 소개를 합시다. 일단 여러분 출제 의도는 이런 의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이해만. 일단 갑의 입장이든 을의 입장이든 상관없이 과학이라고 하는 진리는 사실 판단의 진리인가요? 가치 판단의 진리인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과학의 진리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 자연 법칙은 객관적 사실을 판단하는 진리죠. 그래서 과학의 진리는 사실 판단의 지식입니다. 쌤의 의도가 이거였어, 얘들아. 이거는 팩트야.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진리는 가치를 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형식의 것은 아닌 자연 법칙입니다. 다만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가치 판단, 그러니까 이 사실 판단의 진리인 과학적 진리를 가지고 선악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입장이야. 다시 칼을 만드는 방법, 여러분 칼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판단의 지식이야, 가치 판단의 지식이야. 성격은 사실적 지식이잖아. 그런데 쟁점이 되는 게 이런 사실 판단의 지식인 칼을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쟁점이라고. 갑의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의 지식을 가지고는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은 사실 판단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선악 판단을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가치 중립적 입장의 핵심이야. 반면에 을의 입장에서는 과학은 사실 판단의 진리이긴 하지만 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이 만약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활용을 한다면 그건 나쁜 기술일 수 있지. 다시 핵 분열 이론, 이 자체는 사실 판단의 지식이긴 하지만 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면 이 기술은 악한 기술이야. 왜 말을 못해?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 얘는 분명히 객관적 진리지. 사실 판단의 진리야. 그러나 얘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선한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을의 입장에서는 이 과학의 객관적 지식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바로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을의 입장입니다. 이걸 묻고 싶었던 게 쌤의 쟁점이야. 그래서 갑의 입장이든 을의 입장이든 과학은 사실 판단의 지식, 객관적 지식인 거는 팩트지. 요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과 달리가 아니라 갑을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파악하는 진리. 요거 입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뉘앙스가 좀 불편했죠. 그런 의도였고, 확실히 이게 답이 되려면 쌤이 5번 선지를 분명히 고쳤어야 돼요. 제가 5번 선지에 그 오타를 마지막까지 확인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하고, 선생님과 선생님 연구실이 더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혼돈 줘서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고칠 게 의도였어요. 갑을은 이렇게 고칠 게 의도였어요. 원래 쌤의 의도는 갑과 을은 과학자가 연구 과정에서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돼. 그래서 모든 입장에서든 과학자는 자기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이 있어. 연구 과정에서 책임은 있어. 그러나 연구 결과가 활용되는 부분에 외적 책임에 대해서는 갑의 입장은 외적 책임 없고 을의 입장은 외적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갑을은이라고 고쳤어야 되는 게 쌤의 의도. 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거기서 치명적 오타가 있었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얘가 딱 수정이 됐으면 답이 명쾌하게 2번 떨어지는데 5번이 더 확실한 답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2번과 5번 모두 다 중복 정답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하게 문제 잘 만들어 놓고 오게티처럼 오타 만들어서 혼돈 준 부분 되게 미안하고요. 선생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선생님 연구실에서는 더 정확하게 또 세밀하게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발빠르게 알려주신 우리 수험생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문제 출제 의도 기억하시고 출제 방향 기억하시고 얘는 다행스럽게도 개념 문제라기보다는 언어적 형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의도였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그래도 무난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5번 문제입니다. 좀 이제부터 좀 쉬워지죠? 자, 가불의 입장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봅시다. 자, 현대 예술의 사명은 인간의 행복이 인간 상호 간의 결합에 있다는 진리를 이성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적으로 간주되는 사랑의 세계, 사랑은 도덕이야. 도덕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도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절대적 도덕주의, 톨스토이 입장이죠. 예술의 목적이 사람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야. 시가 도덕적인가 혹은 비도덕적인가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절대적 신미주의, 예술을 가지고 도덕적 평가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스핑건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갑. 예술이 올바른 품성 도야 기여한다. 절대적 도덕주의 괜찮지. 니은 갑. 예술이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 삶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괜찮죠? 자, 디귿 갑을 예술을 형태와 색채에 따라 평가하자. 얘들아 이거 을입니다.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예술을 평가하는 거는 아름다움만으로 예술을 평가하는 절대적 신미주의고 절대적 도덕주의는 그가 갖고 있는 내용, 얼마큼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변화를 주었는가 내용까지 보는 것이 절대적 도덕주의죠.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리을. 가불은 예술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 얘들아 절대적 도덕주의도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활동인 건 맞아. 근데 도덕의 범주에서 추구를 하는 미고 도덕성을 실현하는 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갑입니다. 을도 예술은 심미적 가치가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16번. 이 문제 조합도 만만치는 않지만 16번 갑. 자유기업과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에서 자유주의입니다. 기업의 경영인인 기업 소유자의 고용인이야. 주주의 고용인이야. 그래서 기업이 갖고 있는 책임은 고용주의 바램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여서 얘들아 기업가는 주주들에게 고용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윤을 극대화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것만이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보는 자유주의 입장의 프리드먼의 견해지. 자, 이번에는 을. 각 개인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합니다. 추구함으로써 사회 이익을 증진하려고 할 때보다 사회 이익을 증진시키게 돼. 이거 뭘까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야.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공익은 증진돼. 특별히 공익을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면 돼 라는 걸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야. 프리드먼과 스미스 입장은 같은 입장이에요. 기업은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고 이윤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특별히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는 신경 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어 라고 바라보는 같은 입장의 견해입니다. 자, 기업. 가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 밑줄, 수특의 표현입니다. 자, 얘들아 프리드먼은 기업에는 다른 사회적 책임은 없어.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많이 지불하는 것. 이윤 극대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는 기업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동선 추구. 얘들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효율성입니다. X. 자, 그 다음에 디귿. 나는 자신이 이익을 추구할 때 사회 전체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예정조화설. 자, 표현 되게 어렵지만 애덤 스미스. 사익을 추구하면 공익 저절로 증진돼. 사익을 추구하면 보지 않아도 공익은 저절로 증진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 이게 자본주의 이론이에요. 문제는 이론과 현실이 달랐을 뿐. 자본주의 이론은 사익을 추구하면 저절로 공익은 증진된다고 생각해 왔어요.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정당한 이윤 추구를 인정한다. 둘의 공통점.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엔 17번.
가의 입장에 비해서 나가 갖는 상대적 특징. 지금 가는 국수대전 모델이죠. 그래서 주류와 비주류의 구분은 있어. 다만 주류 중심으로 비주류를 보호합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류가 중심이 돼서 우위에 두고 비주류를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문화 모두 다 자기의 색깔, 특수성, 정체성,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해 가죠. 자, 이번에는 나의 입장은 용광로 모델이에요. 용광로 모델은 주류, 비주류 구분할 필요 없어. 각각의 문화는 서로 결합해서 완전 녹여집니다. 그리고 완전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 하나의 문화를 통합시켜 나가자의 입장이 용광로 모델이야. 그 특징은 뭐냐면 완전 새로운 무언가를 탄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격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문제점은 있죠. 정체성이 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정도 용광로는 마이너스야. 융합된 하나의 동질적 문화,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는 정도는 플러스입니다. 비주류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정도 마이너스, 정체성은 유지하지 못해요. 되시죠? 그래서 X축이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야 돼. Y축이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으면서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앞에 있는 애 지우고 왼쪽에 있는 애 지울게요. 그 다음에 G는 마이너스니까 아래로 가야겠죠. 위치가 리을입니다. 되세요?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18번 문제. 얘들 18번 문제도 교과서 표현이에요. 미래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세계화를 긍정하는 프리드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계화를 통해서 인류는 보다 더 많은 기회가 확장될 수 있으니 자유경쟁 체제 합시다. 세계화를 긍정하는 입장이야.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격차 해소가 될 수 있어. 세계화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죠. 반면에 벤자민 같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고 평가를 해요. 자, 이번에는 세계 통합을 강조하게 되면 지구촌 문화가 획일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계화 반대 입장이겠지? 이거는 프리드먼이 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 값도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세계화가 인류의 균등한 발전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가 균등 발전 가능하다. 괜찮고요. 특정 국가가 경제적으로 독점해서 약소국이 선진국에 종속될 수 있어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체크하면 안 돼요. 답은 그래서 을. 어렵진 않지만 주제 하나 언어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주제. 자, 이번에는 9번, 19번 별표 치고 갑시다. 일단 이 문제도 작년 9월 평가원에서 오답률이 60%가 넘었고 작년 11월 수능까지 계속 연결됐던 미안. 그거 아니구나. 19번 다른 주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여러분 시민 불복종 운동이에요. 칸트 영구평화론은 2회에 있지? 시민 불복종 운동이고 얘는 별표 칩시다. 얘는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개정된 첫 해에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꼭 나올 겁니다. 초반에는 좀 쉽게 나오다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주제이고 올해는 6, 90일 중에 최소한 2번 이상은 나올 거예요. 60일, 90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처음 나올 때는 무리한 시도는 안 하는 주제로 나오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변형되면서 까다로워질 수 있는 주제가 시민 불복종입니다. 일단 먼저 롤스의 시민 불복종 운동에서 필요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법이 악법이라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라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 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시민불복종 운동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법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청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같이. 근데 그런 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법적 노력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 의도적, 공개적으로 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이야. 그래서 의도적, 공개적 위법 행동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시민의 노력이죠. 자, 그럼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민주적 절차인 다수결에 의해 결정된 실정법. 실정법은 우리가 만든 법이야. 자, 위반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얘들아, 모든 실정법은 지켜야 돼요. 준법 정신에서. 그런데 이 법이 악법이라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도 안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그 법을 어기는 게 시민불복종 운동이죠. 그래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법을 어기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가 아니라 시민불복종의 특수성을 인정합니다. 법을 어기는 경우를 말하는 게 시민불복종 운동이야. 그래서 갑을 정, 이 첫 번째 문항을 체크한 거 다 지우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자, 이 표현도 교과서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공격은 될 수 있어요. 시민불복종의 목표는 얘들아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 공익이 위반되는 악법일 때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단순한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 신념하고 법이 일치하지 않아서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공익에 위반됐을 때 법을 어기는 위법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표현이고요. 가끔 우리 사회에서 자기 종교적 양심하고 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때문에 법을 어기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 교리에서는 총을 잡으면 안 돼. 그래서 군대 가는 걸 거부해요. 여러분 이거 시민불복종 아니야. 그래서 종교적 신념 같은 것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사회 전체 공익에 그 위반되는 정말 그런 법일 때만 불복종 운동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법 체계가 정의 원리 부합되다면 당연히 법 존중해야죠. 그게 준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배제하고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양심에 의한 행동, 양심적인 위법 행동. 이게 바로 시민불복종 운동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건 시민불복종 운동이 나왔을 때 그냥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제가 내긴 했어요. 선생님 특성은 언제나 가장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모든 문구는 교과서 문구입니다. 모든 문구는 교과서 문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장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 줍시다. 자, 힘들었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 풀면서 1회 마무리 집시다. 근데 1회도 역시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20번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자,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제시문은 올해 출제 가능한 제시문, 갑. 우리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자, 칸트. 그리고 칸트 입장에서도 원조는 우리의 의무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론입니다. 얘들아 제시문 외우고 갑시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든 인간의 권익을 윤리적으로 권익의 네모, 평등 네모, 고려 네모. 자, 학생들아 이때 공식 나오죠? 권익은 이익이야.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 다른 뜻 없어요. 여기 지금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익을 평등하게 나눈다를 잘못 해석하면 마르크스 해석해버려. 절대 해석하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이익의 평등한 고려의 원칙. 무슨 뜻이지? 저는 공리주의입니다. 싱어의 공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공리주의야. 그리고 공리주의는 자본주의 베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밑줄 긋게.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응하는 도덕적 중요성을 가진 다른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 작년 9월 평가원의 제시문이긴 한데 얘들아 나쁜 일이란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되게 어색하죠. 나쁜 일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을 갖는 거야. 근데 얘들아 공리주의에서는 공식 마지막으로 한번 적을게. 시그마. 공리주의 공식입니다. 개개인들의 쾌락과 고통을 모두 다 더하는 값이 공리죠. 이걸 증진시키는 게 공리주의 목표야. 그래서 항상 결과적으로 공리가 증진돼야 되는데 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쾌락은 선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쾌락은 증진시켜줘야지 공리가 높아지죠. 그치? 그 다음에 고통은 악이에요.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감소시키거나 제거해야 돼. 나쁜 것, 고통은 악이야. 이런 표현 나오면 공리주의가 쓸 수 있는 전형적 표현이고 이 사회 전체의 공익은 개개인들의 이익, 사익의 합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사익의 합은 공익으로 연결된다.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런 표현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을은 공리주의자의 싱어이고 원조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반드시 원조해야 돼. 자, 세 번째. 개인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므로 타인을 해치지 않을 의무는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과세는 이거는 아니야. 노직이고 자유로 원조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갑을병의 입장 한번 잘라볼게. A는 갑의 입장에서 O, 을병 XX. 자, B는 을과 병만 볼게요. 자, C는 을만 보면 되고요. D는 병만 보면 됩니다. 자, 기억. 원조는 인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가? 싱어의 입장에서 O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싱어를 겨냥한 오답선지죠. 싱어 입장에서 O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복지 수준 상승, 싱어의 입장에서 O야. 여긴 지금 싱어가 X가 들어가야 되니까 답은 안 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조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윤리적 의무인가? 싱어는 괜찮죠. 근데 노직은 의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싱어는 O, 노직은 X. B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디귿,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에 의해 잘라. 공리주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구촌의 경제적 평등. 얘들아, 경제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 사회주의처럼 n분의 1로 모두가 똑같은 부를 누리는 거야. 공리주의, 자본주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앞에 평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낚이면 안 돼. 답 X입니다. 자, 네 번째,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배타적 소유권이 있으므로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인가? 노직 O야.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고 이 구조도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범주니까 꼼꼼하게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대비 1회를 풀어봤어요. 어렵죠. 만만치 않았죠. 6평에서 이런 수준으로 나올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쌤이 예상하는 올해 6월 평가원은 좀 고난도로 나올 거라 예상을 해요. 그래서 조금 1등급의 점수 컷을 예상해 본다면 4.5에서 4.4 정도의 선에서 1등급이 나올 정도의 수준,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준이 올해 6평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주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개념들, 놓쳤던 개념들 정리 잘 하면서 6평을 대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 최종 점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모의고사 2회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